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치 내비게이션 아나운서 정승조입니다. 정부가 세월호 참사 여파에 따른 실물 경기 위축을 막겠다면서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고 있죠. 청와대에서 열린 긴급 민생대책회의에서는 재정지출 조기 집행 방안 등이 확정됐고 피해 우려 업종에 대한 자금 지원 규모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여파로 내수 경기가 자칫 침체할 우려가 있으니까 선제 대응하겠다는 것일 텐데요. 정부가 발빠르게 경기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필요하지만은 세월호 참사와 연관시켜 정부 스스로 경제 상황을 비관하면서 허겁지겁 대책을 발표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현장성과 깊이가 다른 정치 해설. 지금 여러분께서는 정치 내비게이션을 듣고 계십니다. 진행의 정승조 아나운서입니다. 계속해서 정가레이더 시간입니다. 박상철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이르면 이번 주에 유병헌 전 회장이 소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검찰의 수사가 이렇게 속도를 내고 있는데 새로운 원내대표부가 들어서는 여야 정치권 역시 그 첫 충돌 지점이 세월호 대책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선출된 여야 원내대표들 회동을 가지지 않았습니까? 네, 예. 예, 새누리당의 이완구 원내대표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의 박영선 원내대표 모두 강성으로 알려져 있는데 일단 그들의 만남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그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는 이제 초당적으로 협력을 하겠다라고 이제 합의를 봤고요. 예. 크게 합의를 봤다는 내용을 굳이 이야기하자면은 세월호 관련도 있겠지만은 새로운 그 원대표 구성되기 때문에 5월달에 임시국회를 개최하자. 그래서 이제 후반기 19대 그 국회에 원구성을 하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세월호 관련돼 가지고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 피해자 등 대책, 재발 방지 모든 것에 대해서 초당적으로 논의하자고 이제 합의는 봤지만, 예. 그러나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역시 여야 간에 좀 생각이 좀 다른 면이 좀 나타났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단 강론에 들어가서는 이견을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세월호 대책과 관련해서 새누리당에서는 국정조사 실시하되 그 시기는 사고 수습을 마친 후에 하자는 입장이고 이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사고 수습과 병행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국정조사 시기와 관련한 여야 엇갈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진짜 여당 입장에서는 이런 거죠.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이제 초당적으로 협력하자고 했기 때문에 이것을 굳이 소극적으로 대처해서는 안 된다. 그런 비난을 이제 면하고 싶지만은. 예. 어쨌든 그 6월 4일 지방선거의 영향력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그런 정치적 생각은 좀 깔려 있다고 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건의 어떤 수습까지 난 다음에 이제 국정조사권, 특검 이런 것을 굳이 하더라도 순차적으로 하자라는 입장이고요. 네. 야당 입장에서는 지금 선거도 선거지만은 이런 상황에서 과연 야당이 좀 존재하고 있느냐라는 그 비난도 있지 않습니까? 예. 야당 입장에서는 예. 이번 사건에서 정치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 즉 국정조사권은 물론이지만은 특검까지 모든 것을 동시에 시작하는 그런 요구를 강하게 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 야당이 존재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 때문일까요? 이 새정치민주연합의 박영선 원내대표 국정조사만이 아니고 국정감사, 청문회, 특검까지도 실시하자고 얘기하고 있는데 새누리당에서는 중복 불가 입장입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제 새정치민주연합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국회가 과연 이번 그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는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당장에 다음 달 6월 4일날 지방선거가 있으면 또 선거에도 정치권이 다 혼이 빠지는 그런 모습은 보여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예. 당장에 오늘부터 예정이 됐죠. 각 상임위원회에서 세월호 사건 관련돼서 국회에 질의가 있을 겁니다. 그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청문회 과정으로 이끌어져야 된다. 그리고 그런 각 상임위원회에서 했던 그 청문회가 실질적으로 국정조사권으로 이어졌을 때 국회가 역할을 하는 게 아니냐라는 것이고요. 반면에 이제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현재 어떤 그 국회가 너무 앞설 경우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의 무한 책임을 계속 묻는 정책 부담이 있기 때문에 여당, 야당의 입장이 현재 다르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그러면은 이제 그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서 정치권, 특히 이 국회의 정치적 대안과 대응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까요? 일단 이제 뭐 여러 가지 국회의 기능이 이제 필요하겠지만은 예. 무엇보다는 국회 입장에서는 이번 사건의 근본적인 그 문제를 규명하고 저는 나서야 된다고 봅니다. 예. 즉 우리 언론이 나서고 정부가 해명을 했지만 국민들은 과연 그 내용이 진짜 맞을까? 새로운 사실보다도 정말 제대로 좀 전달이 됐을까에 대한 의구심도 있고 유가족도 그게 답답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국정조사권이라는 것은 필히 발동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 즉 국회가 국민들이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진정한 이제 그 여러 가지 대안이 나오겠죠. 그래서 나아가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정말 세월호 특별법, 기본법까지도 만들어야 될 상황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국회 입장에서는 여야가 초당적 협력이라는 것은 어쨌든 그 국회라는 것은 정부를 견제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야 할 것 없이 진상 규명에 철저히 나서기 위해서 국정조사권은 기본적으로 빨리 저는 시작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런데 그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이 또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긴급 민생대책회의를 주재하던 박 대통령이 사회 불안이나 분열을 야기하는 일은 국민 경제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네, 이것이 정부 비판을 차단하라는 지시로 들릴 수 있다는 지적도 있고 또 세월호 참사가 있는 상황에서 이런 발언을 한 것 또한 시기상 적절하지 못하다라는 비판이 있는데 어떤 의견이십니까? 이게 지금 자꾸 대통령의 기본적인 시각이 정말 이렇다면 큰 문제인데요. 예. 지금 이 세월호 사건 관련돼 가지고도요 일부 언론에서 이게 지금 보수 진보 국민들 혹은 불순 세력의 준동 뭐 이런 식의 시각이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는요 이 문제를 좀 아직도 정치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 지금 그 진도 세월호 사건 이거 자체는 많은 사람이 죽어서 아프기도 하지만은 우리나라의 어떤 수치심을 모든 걸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대통령이 이 사건에 대한 그 정치적 정쟁에 대해서는 완전히 벗어나가지고 이 사건을 정말 제대로 파고들어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박승훈 보훈처장의 발언 같은 경우도 왜 국민들은 자꾸 일을 하고 있는 대통령과 정부만 비판하느냐, 미국 국민은 그렇지 않는데 뭐 이런 것들이 과연 근본적 원인이 무엇일까요? 저는 결국은 모든 것을 정치적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고 저는 생각하고 이번에는 정말 국민들이나 일부 시민을 탓하기 앞서서 정부는 그 고개를 들 낯이 없다라는 차원에서도 무한 책임의 자세를 가졌으면 좀 사건이나 국민들의 어떤 정서가 좀 어느 정도 좀 가라앉지 않겠느냐는 생각 같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발표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세월호 수습이 어느 정도 되면은 정식으로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할 것이란 관측이 많았는데 어떤 내용이 담길지 한번 전망을 해볼 수 있을까요? 내용이 그동안의 이야기가 이제 반복될 수도 있지만은 아마도 이제 대통령께서 이제 그 단계 수습을 한다면은 약 3단계의 어떤 그 시나리오가 필요할 겁니다. 예. 첫째는 방금 말씀하신 대국민 담화를 반드시 적당한 시점에 해야 될 것이고요. 그 후속 조치로서 어떤 인사 문제죠. 총리를 새로이 지명을 하고 이건 내각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박근혜 대통령이 중심이 되고 있는 뭐 청와대랄까 권력의 중심, 뭐 국정원장도 포함이 되겠죠. 예. 그런 인사까지도 완전히 바꾸는 그런 단계별 조치가 이제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이제 그러한 내용도 이제 국민 담화문에서 국민들에게 유가족에게 이런 형식으로 앞으로 국정을 이끌어 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렇게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는 시점에 그 신임 총리도 발표를 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국민 담화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반응을 좀 보긴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뭐 국민 담화를 어떤 내용을 할지 모르겠지만은 어떤 수식어보다도 정말 대통령만이 이 문제를 책임질 수 있겠구나라는 의지를 이제 보여줘서 뭐 그런 것이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경우 국무총리를 뭐 실무형으로 할 것이냐, 예. 혹은 또 정치형으로 할 것이냐 이런 것도 여론을 살펴가면서 이렇게 정하기 때문에 어떤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번에 19대 국회 원내대표가 새롭게 새누리당의 이완구, 새정치민주연합의 박영선 대표를 선출했습니다. 일단 먼저 5월 임시국회 전망을 한번 해주시죠. 5월 임시국회는 여야가 뭐 개최하지 않을 수 없죠. 무엇보다 세월호 사건이 가장 기본적으로 깔리고 있겠지만은 예. 여야 원내대표가 이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이완구 새누리당 그 대표 같은 경우는 뭐 아예 무투표 당선이 됐어요. 그건 당 내에서 이완구 즉 충청권 어떤 민심
뭐 또 지류가 뭐 친박과 비박 간의 어떤 충돌 지점을 피하는 지점에서 이제 이완구 원내대표를 택했고 그러나 이제 뭐 강성 이미지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그만큼 소신이 있다는 차원이지 정치적으로 이제 강한 분은 아니고요. 반면에 이제 새누리당의 박영선 그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자타가 인정하고 있는 강성, 야성이 있는 이제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이번 임시국회가 이제 만만치 않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그 세월호 사건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를 할 때 박영선 대표 같은 경우는 초당적 협력이라는 것이 결국은 뭐 국정조사권, 특검법 다 포함시킨 게 아니냐라고 이제 그 이야기를 한 반면에 또 이완구 원내대표는 토를 달았죠. 이것은 우선은 뭐 국정조사권까지를 이야기한 것이다라는 뉘앙스를 풍겼기 때문에 아마도 여야 간의 그 어떤 그 무난한 또 국회 운영은 또 그렇게 순탄하지는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순조롭지 않을 것 같다. 박영선 원내대표는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 안철수 대표와 갈등 관계에 있다는 전망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예. 네, 박영선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와의 정치적인 조율은 잘 이루어질 것인가? 이것도 참 궁금한 점인데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은 박영선 원내대표가 뭐 실질적으로 현재 뭐 안철수, 뭐 김한길 그 당 지도부와 어떤 갈등 관계 구체적으로 있는 건 아닙니다만은 안철수 대표와 김한길 대표, 즉 새로운 그 지도부가 들어서면서 그동안의 이 야권이 지나치게 좌클릭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정부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비판 일변도에 가했던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했기 때문에 강성인 박영선 의원하고는 어떤 그 갈등 관계에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하고 있지만 지금 상황이 정부 여당에 대한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기 때문에 야권 내의 분열은 잘 뭐 구체적으로는 없을 것 같고요. 예. 다만 서로 간에 어떤 정치적인 정치인이기 때문에 정치적 경쟁 관계는 있을 것 같아요. 뭐 친노 비노를 놨더라도 서로 다른 정치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갈등과 어떤 경쟁 관계는 있을 수 있지만 그동안에 야당의 가장 큰 문제는 살아있지 않았다는 것이거든요. 일개 계파의 어떤 일방적인 주도 하에서 야당이 국민들과의 눈높이가 맞지 않았다, 호흡을 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있다는 점을 볼 때는 박영선 원내대표하고 안철수 당대표 간의 어떤 서로 간의 경쟁 이런 것은 오히려 긴장 관계를 조성해가지고 당을 살아있는 당으로 만든다는 차원에서 본다면 또 긍정적으로 볼 필요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예. 그 여야 대결 구도, 즉 대진표가 확정이 됐는데 17개 광역단체 중에 대진표가 확정되지 않은 지역은 이제 서울시뿐입니다. 네, 예. 네, 오늘 새누리당 서울시장 경선이 남은 상황인데 그 막판에 박심을 강조한 김황식 전 총리의 강수가 어떤 결과를 낳을지도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의견이십니까? 지금 이제 그 새누리당 내 선거 경선 결과를 보면은 어떻게 한 군데로 이렇게 예측하기 상당히 곤란한 건데요. 일단 경선 룰이 당 내의 어떤 그 대통령 박심이 통할 수도 있는 그 경선 룰이거든요. 예. 뭐 여론조사만 의존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뭐 부산의 그 서병수 후보라든가 뭐 이런 경우는 보면은 박심이 작동된다고도 하지만은 또 새누리당이 처음부터 주류 비주를 따지지 않고 이번 지방선거에 올인을 하면서 무조건 당선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지명도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예. 뭐 그런 차원에서 서울시 같은 경우도 정몽준 후보가 이제 영입이 된, 뭐 영입이라 할까요? 어떤 뭐 출마 권유를 받은 입장이고, 김황식 후보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두 사람이 친박, 비박 간의 어떤 그 조직표가 움직이기보다도 과연 당선 가능성이 누가 있느냐라는 것 때문에, 또 박심이 이렇게 작동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역시 이번에는 현재는 뭐 정몽준 시장이 앞서가고는 있지만은 세월호 사건과 관련돼서 약간의 구설수가 있어서 예. 이런 것들이 어떻게 작동될지 그리고 또 하나 어쨌든 새누리당의 당내 경선 룰이 또 조직적인 표가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뭐 여론 지지가 앞선 후보가 반드시 이긴다라는 그런 보장도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이제 경선에서 선출된 후보가 박원순 시장과 맞대결을 펼치지 않습니까? 네. 네, 한때는 정몽준 의원이 박 시장을 역전하기도 했었는데 최근에는 그 박 시장과의 지지율 격차가 많이 벌어졌습니다.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역시 그 여론조사라는 것은 그 이미지라든가 분위기가 크게 작동되는데요. 그 당시 그 정몽준 후보와 박원순 그 시장 간의 어떤 그 비슷한 그 여론 지지 나왔던 그 배경 중에 하나는 새누리당이 상당히 어떤 그 앞으로 치열한 그 경선을 치를 것이다. 그래서 미리 그 컨벤션 효과라는 게 있어가지고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이 상당히 이 많은 국민들에게 그 어필이 되고 그런 상황이었었고 반면에 이제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화면에서 나타나지 않고 언론의 주목을 받지 못한 그런 상태에서 이제 이 결과였기 때문에 사실 예측 불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예.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거꾸로죠. 누가 하든 이제 실수하지 않느냐는 문제인데 현재는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는 무난하게 뭐 이미지를 유지하고 있고 정몽준 후보라든가 새누리당 후보들이 어떤 그 나름대로 어떤 그 후보 경선에서의 그 컨벤션 효과라기보다도 오히려 안 좋은 그 결과, 뭐 토론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뭐 시민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현재까지는 그러고요. 그래서 만약 후보가 확정된 다음에 1대1 구도가 됐을 때 과연 이것이 그대로 이어질지는 또 두고 볼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 서울만 제외한 새누리당 광역단체장 경선에서 두드러진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면 바로 비박계의 약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현재 확정된 후보를 보면 비박이 7명인데 이런 현상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아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새누리당, 이 박근혜 대통령이 그 6.4 지방선거에 대한 애초의 생각은 어쨌든 그 뭐 정부 심판이란 중간선거적 성격이라보다도 박근혜 정부에 힘을 실어주는 그런 선거 결과가 나와야 된다. 그래서 많은 중진을 착출시키고 주류 뭐 친박이든 비박이든 떠나서 당선 가능성 유지로서 선거에 올인하면서 이제 많은 후보를 받아들인 것들 뭐 이런 것이 이제 이번 선거에서 조직적으로 마치 국회의원 선거 같이 내 계파를 공천 주는 그런 형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비박이 당선이 많이 되고 또 비박이 공교롭게도 친박에 비해서 좀 어떤 그 인지도라든가 뭐 이런 게 좀 높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그리고 이 6.4 지방선거 경기지사 후보와 관련해서 새정치민주연합 김진표 의원이 선출되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남경필 의원과 경기지사 자리를 놓고 맞붙게 되는데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요? 여기도 참 재밌는 구도라고 봐요. 이런 남경필 의원 같은 경우는 상징적으로 뭐 새누리당의 보수적인 집단에서 진보적이다라고 돼 있고 반면에 김진표 의원은 야당이지만은 뭐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보수적, 뭐 합리적 후보다. 즉 각 당이 서로 다른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두 사람의 표의 확장성이 얼마나 강하냐. 지금의 구도로 봐서는 그 8년 동안에 그 새누리당이 계속 집권을 해왔기 때문에 야당이 좀 약세다고 볼 수는 있지만은 예. 서로 간의 표의 확장성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남경필, 뭐 김진표 후보 간의 현재까지 여론조사와는 다른 그런 결과도 날 수 있고 이것은 어쩌면 상대 진영의 그 혹은 부동층을 얼마나 끌어오느냐라는 여하에 따라서 당락이 좌우되는 뭐 그런 선거 구도가 지금 경기도 지사 후보 선거 대결 구도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인천의 경우에는 송영길 현 시장과 또 새누리당 친박 핵심인 유정복 전 장관과의 대결이 확정이 됐죠. 네, 뭐 인천도 재밌죠. 처음에는 이제 그 송영길 그 시장 같은 경우 뭐 잘한 면도 있지만은 그 비판적인 시각도 있었고 반면에 약간 예정도 있었죠. 유정복 그 안행부 장관이 어떻게 보면 힘이 있는 정말 친박 중의 친박 여권 후보가 등장함으로 해서 뭐 인천에 획기적인 발전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그 대결 구도가 굉장히 박빙을 이루고 경우에 따라서는 여기는 그 여당의 후보가 되는 지역이 아니겠느냐라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만은 최근에 이제 세월호 사건이 역시 큰 사건입니다. 그동안에 이제 그 송 시장 여권을 지지해왔던 여성들이라든가 40대 이런 지지층이 일탈을 함으로 해서 송영길 후보가 약간 앞서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러나 역시 세월호 사건과 관련돼가지고 뭐 인천 뭐 경기는 직접적인 곳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안 있는 후보가 됐을 경우는 또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는 뭐 그런 현재 선거 구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새정치민주연합의 경우에 안철수 대표의 측근의 경선 패배가 잇따르고 있는데 당내 위상이 흔들리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도 들립니다. 일단은 뭐 애초 예상보다는 상당히 이제 흔들리고 있는 건 사실이죠. 뭐 기초선거 무공천에 대해서 반발도 있었고 기초연금법 처리 과정에서도 리더십 부족했다. 뭐 이런 당내 불협화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그런 어떻든 안철수 후보 대표 입장에서는 정치권에 들었으면서 이번에 지방선거 같은 경우 모든 선거의 결과가 좌우하지는 않겠지만은 어쩌면 서울시장과 광주의 그 계획공천을 했던 광주시장 그 선거만 최선을 선방을 해낸다면 안철수 대표도 당내에 어느 정도 안착을 했다고 볼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뭐 아직 그 안철수 대표가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리더십을 확보한다는 것은 아직은 시기가 빠르고요. 예. 더 지켜볼 그 시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국민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정치 내비게이션 마치겠습니다. 월요일 활기차게 보내시고요. 내일 아침 7시에 인사드리겠습니다.